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지금 이 앞에 다들 지금 안 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어제 열심히 놀았나 봐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부터 많이 힘드시나 보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투자론의 내용들을 끝내야 되죠. 그리고 금융론이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위험 수익까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위험 수익 관계 했죠? 안 했나요? 여기 할 차례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참 오늘 조금 더 늦게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약간 예상보다는 조금 덜 했었죠. 그래서 앞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간다고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험 수익 관계 여기부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책론에서 지역지구제라는 거 했죠.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4개 주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는 거죠. 용도지역지구제는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예전에 공부를 좀 하셨었나요?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바로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감소시키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지구제의 효과. 자, 우리 정책론에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죠.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균형 상태에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단기 효과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장기 효과는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단기 효과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기존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사실은 이 지역지구제에서는 문제점과 그 대책 이런 것들이 더 체크할 내용입니다. 효과는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좀 중요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TDR 있었죠. 개발권 양도제. 그죠? 그리고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경직성 문제 뭐예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는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 단위 개발하는 게 있죠. 공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 상황에 따라 용적률 같은 것들을 좀 더 신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역지구제였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으로 가면은 임대료 규제가 있었죠.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어디에다 규제해야 돼요? 요거보다 아래에다 규제를 해야 되겠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아래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또 효과 하면은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수요 공급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시장에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늘어나죠. 공급은 감소하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이만큼인데 수요하고자 하는 물량은 여기서 이만큼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급 물량은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여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요량은 많이 늘어서 결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초과 수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올라가게 막고 있죠. 이 막고 있는 게 단속이 완벽할 수가 없죠. 빈틈을 비집고 튀어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튀어 올라가요? 60보다도 더 높게 튀어 올라가죠. 용수철 튀어 오르듯이 더 튀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80. 항상 상하 대칭은 아니지만 이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그랬죠. 계약서에는 40을 쓰지만 실제로는 80을 줍니다. 이런 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암 시장이 형성돼요. 여기서 지불되는 것을 음성적 지불,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집은 별로 없죠. 이렇게 되면 집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집 구하기 힘들어지면 이동이 저하되고요. 교통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공급자들은 음성적 지불을 받는 공급자들도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십받는 공급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리, 수성 같은 거 잘 해주지 않고요.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투자를 기피하게 되면은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얼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좀 감소하겠다 싶으면 얼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필요해요. 이 가격이 비싸다면은 공급 증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는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임대료 규제였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에서는, 자, 임대료 보조도 이제 보조인데 돈을 보태주는 거죠. 돈을 보태주면 이것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60이라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돈을 보태주면은 수요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이 그래프와 똑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임대료가 올라가는,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임대시장입니다. 임대시장 중에서도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그런 저가주택의 임대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여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죠.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습니다. 이것은 60만 받아도 괜찮은데 60보다 더 높은 가격 받는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기존 공급자들이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임대인들이죠. 임대인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보조는 임대료 보조만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육아 보조도 이렇게 그림 그린다 그랬죠. 육아 보조를 하게 되면 애들 유치원비, 원래 유치원비가 한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저도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에 한 3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한 50몇만 원이에요. 50몇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 대주니까 내 주머니에서는 20몇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30만 원 대주는데 내 주머니에서는 절약되는 게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만 원 중에서 23만 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집 원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임대료 보조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임대인들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공급하려고 하겠죠.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더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급자들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임대료 보조고요. 뭐 모든 보조는 그래프를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면 돼요. 자, 어쨌든 임대료 보조가 이랬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 이게 비싸니까 어떻게 해? 옆 동네에다가 어떻게 싸게 그리는 싸게 제공하는 싸게 요렇게 40에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옆 동네 40에 제공하면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단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죠. 수요를 감소시켜. 이렇게 수요를 감소시키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 동네 임대료가 떨어지면 이 동네 사람들도 혜택 보죠. 이 동네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 빈집들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빈집들 늘어나면은 자기 집이 빈집 안 되려면은 임대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갖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단기 효과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 본다는 얘기는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을 얻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기존 공급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단기 얘기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기착 얘기했죠. 조세기착. 요거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탄력적일수록이란 얘기는 선택의 폭이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택의 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 선택의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완전 탄력적이면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은 더 부담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이 돼요. 다 부담. 그 내용을 했습니다. 조세기차. 여기 정책론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정책론은 모두 다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론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투자론 됐죠? 투자론에서 이제 위험과 수익 했잖아요.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위험의 개념은 뭐예요? 위험 개념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도 벗어난다 그랬죠. 그 위험의 크기는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수익은 무엇으로 측정한다?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것도 무슨 평균?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평균치로 측정한다. 생각 안 나십니까? 아니요. 쓰시면 말씀하시면 생각나요. 네. 미리 안 나. 미리 생각 안 나. 미리 나오면 하산해야 되죠. 지금 벌써 미리 나온다면 그건 충격적인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얼른 대학으로 가셔야 돼요. 대학으로. 학문 연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 동문 모임을 갔는데 지금 이 부동산학계가 굉장히 아직 젊은 이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부동산학을 누군가가 좀 입장 정리를 해줄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직도 굉장히 신천지를 개척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학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누가 좀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부동산학과에 가서 좀 이 학문을 좀 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내용을 했고요. 위험과 수익.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에서는 이 기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예상 수익률이라 그랬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이 바로 이렇게 가중평균 하잖아요. 이렇게 계산된 가중평균은 객관적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투자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투자자가 그 투자 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주관적 수익률이고 외부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예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채택을 하고요. 이것이 반대면은 기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기각을 한다. 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 수익 상쇄 관계에서는 뭐예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수익 상쇄 관계에서는 이거는 위험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상쇄라는 건 서로 서로 꼭 그 민법에서 그 뭐죠? 상계 개념하고 비슷하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는 거죠. 위험을 적게 부담하면 수익도 적게 되고 위험을 크게 부담하면 수익도 크게 된다. 이런 위험 수익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별 투자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대체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위험 수익 상쇄 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요구 수익률이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자세한 내용이라는 게 바로 이 요구 수익률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 수익률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무위험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익률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 수익 상쇄 관계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게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 이 소리는 얘가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순환에서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하더라도요. 다음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 순환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서 지문 뭐 설명 나온다 해도 틀려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에 282쪽의 위험과 가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요구 수익률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283쪽의 위험의 관리 기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위험의 관리 기법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순환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옵니다. 자, 296쪽이죠.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이 여기 평균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을 나타내는 거.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이 평균을 보고서 뭐를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수익을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분산을 보고서 위험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 10% 평균이 똑같다. 그럼 분산이 분산 자리에 표준 편차를 많이 씁니다. 분산 자리. 표준 편차를 써도 관계없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나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혹시 우리 시험에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 편차 구하여라 그러면 예? 분산 구하여라, 표준 편차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거요. 자, 볼까요? 2%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2%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이 반반이면 평균은 몇 퍼센트? 6%라고 해야 되겠죠? 6%.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요. 자, 그러면은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확률이 이것도 반반이에요. A도 그렇고 B도 그래요. 요거 평균 몇 프로예요? 요것도 반반이면 확률이 요것도 몇 프로? 6%죠, 6%. 한가운데잖아요. 4%와 8%의 한가운데. 자, 확률이 반반일 때는 평균 계산하는 거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 하면은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끼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표준 편차는 이렇게 루트를 해서 계산을 해요. 이 6%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2% 빼기 6% 제곱 곱하기 그 확률이 0.5죠. 그 다음에 10%에서 6% 빼고 10%에서 6%를 빼고 제곱을 해서 다시 곱하기 0.5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겠어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루트가 표준 편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낀다. 우리 시험에 한번 분산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일단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제껴야 된다. 근데 풀 수 있는 분은 굳이 제낄 필요 없죠. 1분 내에 풀 수 있다면 굳이 제낄 필요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확률이 반반일 때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때는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겁니다. 그 표준 편차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도.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아시겠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때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 빼기 6% 하면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은 플러스 4%를 제곱하는 거하고 같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4%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나요? 곱하기 0.5가 있죠? 다음에 뒤에는 그냥 4%죠? 그냥 4%를 제곱하는 거죠? 다시 곱하기 0.5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0.5와 0.5가 반반씩 있으니까 몇이에요? 4%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요? 피자가 반판이 있는 데다가 또 피자가 반판이 있어요. 피자가 모두 몇 판? 한 판, 피자 한 판. 4%를 피자라고 생각하시라고. 4%의 제곱을. 피자 반판, 피자 또 반판, 피자 한 판. 됐나요? 그럼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죠? 남는 거 뭐예요? 4%만 남죠? 아무리 날뛰어봐야 확률이 반반일 때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이 떨어진 크기가 표준 편차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 있어요. 확률이 반반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평균은 가운데 값이고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떨어진 크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표준 편차가 몇이에요? 표준 편차가 2죠? 표준 편차가 2요.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A가 더 위험한 거죠. 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더 크잖아요. 표정 편차가 더 크다는 게. 맞잖아요. 잘 되면 10%까지 나오고 못 되면 2%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8%고 못 돼도 4%다 이 말이에요. RM이 편차가 작잖아요. 그 위험이 작은 거죠. 편차가 크죠. 위험이 큰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익이라면 뭘 선택하고요? 똑같은 수익이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요놈 선택해요? 요놈 선택해요? B 선택하는 거죠. B. 똑같은 수익이라면.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은 수익이라면 뭘 선택하고 위험이 작은 놈 선택하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놈을 선택하는 거.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간단하죠?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자, 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96쪽에 지금 그 의의나 내용,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97쪽에 괄호 3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C라는 녀석이 있어요. C라는 녀석이 있어서 만약에 위험이 2%로 똑같아요. 위험이 1%. 위험이 1%인데 C의 수익이 4%예요.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B하고 C하고. 그러면 요놈은 위험이 작아지면서 수익도 작아지죠. 이러면은 어떤 놈이 더 좋은 놈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수익도 작아지면서 위험도 작아져. 좀 애매하죠. 수익을 보자니 요놈을 잡고 싶은데 위험을 보자니 요놈을 잡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요.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 그런 거는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게 괄호 4번이라고요. B와 C의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 분산 오류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는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괄호 3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이순환 이후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따로 읽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일단 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또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만약에 이게 2라면 말이에요. 이게 2라면 같은 2라면 뭐를 선택하면 돼요? 그냥 B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7이면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위험이 작아지면서 수익이 커지잖아요.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얘가 더 좋은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험도 크면서 수익도 크든가 또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도 작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원래 그 분산 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이 뭐라고요? 개념이 분산 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얘는. 그럼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뭔가 하면은 그 표 있죠. 298쪽에. 표에 보시면은 부동산, 예금, 주식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얘네들이 각각의 단점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황금성의 단점이 있고요. 예금은 수익성의 단점이 있고 주식은 안전성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섞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적당히 섞으란 얘기예요. 적당히. 얘는 적당히 섞으란 얘기지 정확한 자산 배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산 배합. 이거는 몰라요. 얘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그러니까 주식의 몇 퍼센트, 부동산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근데 얘는 뭘 얘기까지 해준다고 얘는? 최적의
자산 배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최적의 자산 배합. 주식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이걸 알려주는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분산 투자고요. 그러면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인데, 이 분산 투자를 해서 뭘 하려고 분산 투자를 해요?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이게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거든요. 자, 위험을 줄인다고 하는데 2008년에 있었던 그 세계 금융위기 같은 거, 주식 분산 투자하러 해서 여러 개로 분산 투자했잖아요. 분산 투자했는데 이 주식 저 주식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 해놔봤자 소용이 없죠. 이런 건 다 떨어지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분산 해놔봤자 다 떨어지니까.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조류독감이니 뭐 구제역이니 뭐 터지고 있죠. 조류독감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림 닭고기 주식을 100%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조류독감 터져버리면 하림 닭고기 주식이 쑥 빠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분산 투자 해놨다면은 전 재산이 다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 조류독감 이런 거는 모든 주식에 다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어떤 종목에는 영향 미치지만 어떤 종목에는 영향 미치지 않고요. 또 반대로 다른 종목에게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사람들이 닭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관련 주식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특정 투자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있고, 모든 위험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제 용어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요.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요. 이 단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체계적 위험, 이러면은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 이렇게 돼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 하면은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험을 줄인다면 어떤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299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오고 있죠. 299쪽에 체계적 위험해서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분산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찾으셨나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변동, 일반 경기 변동 등은 여러 투자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것은 이 순환 이후에 보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고분의 파업, 소송 문제 등 개별 투자안에 따르는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 위험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괄호 2번은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넘어가십시오. 괄호 2번은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앞에서 우리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지난주에 요거 가중평균 하지 않았나요? 가중평균 했죠?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가중평균 한 것처럼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가중평균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측정하는 것만 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측정은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쪽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자, 이거는 구성 자산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구성 자산 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죠. 이게 구성 자산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줄어드는데, 자, 이거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뭐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만 줄어드는 겁니다. 요 아래 있는 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 아래 있는 거는 체계적 위험이고 위에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 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반가로 2번에 보세요. 그러나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만을 배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합이 뭐예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이 최적 자산 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 요거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랍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302쪽에 가로 2번에 포트폴리오 효과 나오고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분산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줄어들으면 돼요, 안 돼요? 수익도 줄어들면 안 되죠. 위험만 줄어들어야 돼요. 뭐는 유지하면서, 수익은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2번은 조금 난이도 높습니다. 한편 포트폴리오 효과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증대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상관계수 이후부터요. 또 큰 동그라미 5번이죠. 상관계수와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은 안 하고요. 이 순환 이후로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 만큼. 자,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 순환 이후라는 걸요. 상관계수하고 최적 포트폴리오 모두 다 이 순환 이후 이렇게 한다 해 두십시오. 자, 됐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평균이라는 걸 얼마나 잘 접수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12쪽이나 313쪽에 가 보십시오. 312쪽이나 313쪽에 가 보시면은 그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가중 평균을 해요. 6번을 먼저 보십시오. 6번. 6번을 보시면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있죠. 찾으셨어요? 그리고 호황과 불황 각각의 확률이라는 게 6%, 4%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수익률. 호황과 불황의 예상 수익률이 6%, 4% 확인하셨어요? 근데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은 그 표 위에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이라 그랬죠. 우리 시험에 이게 50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A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A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 몇 프로?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 4%면은 확률이 반반이면은 몇 프로? 5%죠, 5%. 정신 챙기십시오. 조금만 하고 쉴 겁니다. 그 다음에 B 부동산은요?
확률이 반반이 6%잖아요. 볼 것도 없어 6%예요. 다음에 C 부동산은요? 6%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는 5%, 두 번째 6%, 세 번째도 6%죠. 이게 각각 A 부동산, B 부동산 각각을 계산했잖아요. B 부동산 기대 수익률, C 부동산 기대 수익률 했는데 얘네들의 투자 비중이 20%, 30%, 50%죠. 맨 그 표에 20, 30, 50대 있는 거. 20%, 30%, 50%란 말이에요. 그 투자 비중을 뭐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중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20%를 0.2로 숫자로 바꿔서 퍼센트와 퍼센트를 동시에 계산하는 건 불편하다 그랬죠. 퍼센트와 퍼센트를 동시에 계산하는 건 불편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숫자로 바꾸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런 거 다 밴드에 올려놨다 그랬죠. 0.2 하나만 숫자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요. 여기는 0.3 여기는 0.5 이렇게. 그럼 여기는 5와 0.1을 곱하면 1이죠. 1%고요. 퍼센트를 뒤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일단 곱하기 한 후에 6과 0.3 곱하면 1.8 해놓고 뒤에 뭘 써주고요. 퍼센트 써주고 이거는 6과 0.5 곱하면 3 뒤에 퍼센트 써주고 그럼 다 하면은 몇 퍼센트? 5.8% 됐나요? 이게 바로 뭐의 수익률이라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것도 가중평균 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가중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 자산의 수익률.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가중평균 한다고요. 자, 퍼센트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퍼센트 계산을. 아시겠습니까? 밴드에 올려놨는 거 혹시 모르시고 보시고 모르시면 따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15쪽에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